자, 보상 기준에 의한 편익의 측정, 잠재적 파레토 우월을 할 것을 요구한다. 잠재적 파레토 우월을 할 것을 요구한다. 보상 기준은 x에서 x-로 이동했을 때 이 밑에 그림을 보면은 자, u1 자, 효용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u1 1이라는 사람의 효용인가요? u2 그러면 x에서 x-로 이동했을 때 이득을 본 사람들이 손실을 본 사람들을 보상하고도 남는 것을 요구한다. 이게 보상 기준이죠. 이렇게 아까 우리가 비용 편익 분석을 해서 자, B 값이 C 값을 초과했다. 그러면 모든 편익을 다 수치로 계산했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득을 본 사람들의 모든 편익을 수치로 계산했겠죠. 이득을 본 사람들의. 그 다음에 손실을 입은 사람들의 모든 비용을 수치로 계산했겠죠. 수치로 계산해서 그 값이 크다 이런 얘기죠. 이득을 본 합계가 손실을 본 비용보다 더 컸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죠? 보상 기준이다. 보상 기준. 앞전에 한번 본 적 있죠. 그러나 보상 기준은 보상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자, 이 그림에서 보면 우리가 앞 시간에 효용이 증가하는 거잖아요. 이쪽으로 우측으로 오면 효용이 증가하는 거죠. 1의 효용이 증가하고 위로 가면 2의 효용이 증가하는 거잖아요. 이 선은 1의 효용은 변화 없지만 2의 효용이 계속 증가하는 거고, 이 선은 2의 효용은 변화가 없지만 1의 효용은 계속 증가하는 거잖아요. 최소한 변화가 없는 거잖아요. 없거나 증가하거나. 그래서 여기가 뭐라고 그랬죠? 파레토 우월 지역이다. 이게 파레토 우월 지역이죠. 파레토 우월은 누구도 손해본 사람이 없다. 똔똔이거나 이득 본 사람이 있어. 근데 손해본 사람 없잖아요. 손해본 사람 없어. 만약에 공공사업을 시행을 했는데 X에서 X-로 갔다. 누구도 손해본 사람 없어. 최소한 똔똔이거나 다 이득을 봤다. 이거는 파레토 우월이잖아. 파레토. 근데 누구는 손해본 사람이 있어. 여기는 뭐예요? 누구는 손해본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손해의 합계가 손해본 것들의 다 합계가 이득을 본 사람의 합계보다 적다 이런 얘기야. 전체를 계산했을 때. 그럴 경우에 뭐다? 보상 기준이 적용된다. 보상 기준. 자, B에서 보면 X-는 X보다 파레토 우월하지 않다. X-는 X보다 파레토, 그죠? 이 박혀 있잖아요. 이 L자에 박혀 있으면 파레토 우월이 안 하는 거지. 여기만 파레토 우월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X-는 X보다 파레토 우월하지 않다 이런 겁니다. 파레토 우월하지 않다. 그러나 X-로부터 X보다 파레토 우월한 재벌분을 얻을 수 있다면, 자, X-보다 X-로부터 X보다도 더 우월한 파레토 우월. 지금 이거는 파레토 우월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것보다 이것을 얻을 수 있다면, 자, 이 같은 데 있잖아요. 같은 곡선에 있잖아요. 이것보다도 이것을 얻을 수 있다면 이 X2-는 X보다 파레토 우월하잖아요. 그죠? 자, 이해되시죠? 자, X-는 X보다 파레토 우월하지가 않는 거죠. 근데 이 X-로부터 X2-를 얻을 수 있다면, X-로부터 X2-를 얻을 수 있다면 이 X2-는 X보다 파레토 우월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이 X-는 X보다 뭐다?
파레토 우월하지는 않지만 보상 기준에 적합할 수 있는 보상 기준에 적합할 수 있는 보상 기준에 적합할 수 있다. 보세요. 다시 읽어봅시다. X-는 X보다 파레토 우월하지 않다. 그죠? 이 L자 박혀 있으니까. 그러나 X-로부터 X보다 더 파레토 우월한 재배분 X2-를 얻을 수 있으므로 X-는 X보다 이런 경우를 파레토 우월하지 않지만 이런 경우를 뭐다? 잠재적 파레토 우월하다. 잠재적 파레토 우월하다. 이 잠재적 파레토 우월하다는 것이 뭐다? 보상 기준에 적합. 보상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B형의 전체 합계보다 편익의 전체 합계가 누구는 손해본 사람 얼마나 많겠어. 강원도 영월에다 댐 만드는데 조상 대대로 살다 오던 그 집과 터전을 다 뺏겨야 되잖아요. 보상을 해주지. 얼마나 피눈물 나겠어 그 사람들은. 그걸 감수한다 이런 거지. 뭐 때문에? 잠재적 파레토 우월 때문에. 그래야만이 공익을 추구할 수 있잖아요. 우리 공동사회가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이게 충분한 보상을 해줘야지 그 사람들한테. 근데 이런 경우는 안 된다 이래. 이런 경우. 자, 이리 가도 파레토 우월, 저리 가도 파레토 우월. 이쪽으로 가도 잠재적 우월성, 저쪽으로 가도 잠재적 우월성. 이런 경우는 순환의 모순이 발생해가지고 이런 경우는 안 된다. 그게 앞 시간에 한번 본 적이 있었잖아요. 시간에 본 적이 있었죠. 자, 읽어보면 X에서 X-로 이동뿐만 아니라 X에서 X-로 이동뿐만 아니라 X-에서 다시 X로의 이동도 잠재적 파레토 우월한 결과를 낳는다. 이러한 모순은 어떤 경우에 발생하는가? 보상 변화를 더한 값과 앞부분에서 우리가 보상 변화, 등가 변화 공부했죠. 보상 변화를 더하는 값과 등가 변화를 더하는 값이 서로 다른 부호를 갖는 경우에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이런 발생한다. X에서 X-로의 이동은 잠재적 파레토 우월, 보상 변화를 더한 값으로 측정하고 X-에서 다시 X로의 이동은 이것도 잠재적 파레토 우월인데 등가 변화를 더한 값으로 측정하는데 이것이 서로 다른 부호를 가질 때는 순환의 모순이 발생한다. 이런 경우는 보상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잠재적 파레토 우월은 기본적으로 잠재적 파레토 우월은 뭐다? 보상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순환의 모순이 발생하는 잠재적 파레토 우월은 보상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어떤 경우에 순환의 모순이 발생하느냐? 보상 변화로 더한 값과 등가 변화로 더한 값이 서로 부호가 다르게 나타났을 때 이런 경우에는 순환의 모순이 발생해서 이런 경우는 뭐 떴다? 보상 기준을 적용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자, 보상 기준과 보상 변화의 등가 변화의 관계. 자, 보상 기준 합격. 자, 이게 말이죠. 설명을 하다 보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가잖아요. 많이 가는데 또 나도 설명을 자세히 안 하면 잘 모르겠어. 그럼 1년에 한 번 와서 보는 거니까 읽어보지도 않고 와서 설명을 하려면 내가 썼던 거라 내가 쓰고 만든 거라 읽어보면서 설명이 되잖아요.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자세히 설명 안 하면 나도 자세히 하면 이 앞뒤가 맥락이 잘 이어지지 않아가지고 설명이 안 되니까 자꾸 자세히 설명하게 되고 자세히 설명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늦어지잖아요. 이렇게 그거는 뭐냐면 선생의 실력이 낮아서 그런 것 같아요. 핵심만 딱 이해되게 설명하고 얼른 넘어가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준비를 많이 안 하고 그냥 일에 바쁘다 보니까 여기 와서 이거 보면 설명하려니까 자꾸 나도 읽어보면 설명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또 자세히 설명 안 하고 넘어가면 좀 아쉽잖아요.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갑시다.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읽어보죠.
기본 원리는 우리가 충분히 했잖아요. 충분히 이해를 했기 때문에,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러분들 이거 하다 보면 오늘도 이 챕터가 잘 못 끝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보상 기준과 GDP와 관계가 있어요. 아까도 이제 그 사업과 GDP와 관계. 자, 어떤 공공사업을 했는데 GDP에 영향을 거의 안 미치고 상관관계가 없다. 그러면 전제하에 뭐가 성립됐죠? 엘로 린드 정리가 성립됐잖아요. 대수의 법칙이 나오고 엘로 린드 정리가 성립됐죠. 자, 그거를 GDP와의 관계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읽어보시면. 자, 보상기준과 GDP 관계, 보상기준과 사회후생. 보상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은 사회후생을 보통 W로 웰페어일 거예요. W로 표시하잖아요. W. 그러면 UAUB. 자, 우리가 사회후생 함수를 볼 때, 어디 가버렸네? 자, 사회후생 함수를 볼 때, 이게 사회후생이잖아요. 자, 원리만 봅시다. 우리가 원리만. 사회후생 함수를 볼 때, W는 UA 플러스 UB다. 이런 사회후생 함수가 있고, W는 1-알파 UA 플러스 알파 UA UB. 이런 사회후생 함수가 있고, W는 UA 지금 람다 A 플러스 UB 람다 B 이런 사회함수. 우리는 지금 이걸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자, 보상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은 W는 이 람다가 소득의 한계 효용이잖아요. 그러면 람다 A로 나눠줬다는 건 뭐예요? 소득의 한계 효용의 역수를 곱해준 거죠. 그러니까 람다 A분의 UA는 이건 뭐예요? UA 곱하기 람다 A분의 1이잖아요. 람다 A분의 이게 역수지. 역수. 소득의 한계 효용의 역수를 곱해준 거잖아요. 보상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은 W 곱하기 A의 요용에 그 소득의 한계 요용의 역수를 곱해줬고 B의 요용에 B의 소득의 한계 요용의 역수를 곱해줬다. 이런 의미잖아요. 형태를 띠는 사회공사 함수를 사용한다는 것과 같다. 보상기준과 사회공사. 람다는 소득의 한계예요. 보상기준에 합격한다는 것은 이렇게 정의된 사회후생이 증가된다. 이렇게 정의된 이렇게 정의하면 또 틀려지잖아요. 사회후생 함수는 뭐죠? 객관적인 건가요? 주관적인 건가요? 지극히 주관적인 거지. 지극히 주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다 주관적인 거예요. 객관적인 게 아니다. 주관적인 건 뭐예요? 그 사회가 합의하기 나름이지. 합의를 해서 나가야 되는 거죠. 객관적인 거는 합의하고 자식도 없지 뭐. 객관적인 그대로 가면 되는 거죠. 주관적인 거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보상 기준에 합격한다는 것은 이렇게 정의된 사회후생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역으로 이렇게 정의된 사회후생이 증가하면 뭐다? 보상 기준에 합격한다. 자, 명제 3. 명제 1, 2를 또 설명 안 하고 왔네. 명제 1, 2, 3. 자, 이것도 보고 갑시다. 명제 1. 어떤 사업이 보상 기준에 적합하면 정상 가격으로 평가한 GDP는 상승한다. 어떤 사업이 보상 기준에 적합하다면 경상 가격으로 평가한 GDP는 상승한다. 이게 명제예요. 명제 1이다. 그 다음에 명제 2는 GDP를 증가시키는 사업이라 해서 그렇게 1번의 역수가 꼭 성립한 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2번은 GDP를 증가시키는 사업이라 해서 반드시 보상 기준에 적합한 것은 아니다. 명제 1은 보상 기준에 적합하면 반드시 경상가격으로 평가한 GDP는 상승한 거예요. 이 반드시는 여기서 이거로 표시했고
꼭 그렇지 않은 거는 점으로 이렇게 표시했어요. 그다음 세 번째 명제는 소규모 사업이면서 GDP를 증가시키면 보상 기준은 적합하다. 이런 세 가지 명제 하에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명제 3은 소규모 사업을 시행한 후 경상 가격으로 평가한 GDP가 증가하면 그 사업은 보상 기준에 적합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명제 3과 위의 결과로부터 사회보상 함수가 위에 같이 정의될 때에는 소규모 사업을 시행한 후 경상 가격으로 평가한 국내 총생산이 증가하면 사회후생이 증가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결과 가격이 가치 척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또한 사업을 평가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으로 이제 뒤에 보면 여기 이제 그림으로 나오거든요. 자, 이번에는 보상 기준과 분배 문제. 아까는 뭐였죠? 사회후생의 보상 기준과 사회후생과의 관계를 설명했던 거고 이번에는 보상 기준과 분배 문제. 보상 기준을 이건 똑같은 말이고 보상 기준이 공평성에 대해서 함축하고 있는 바를 살펴보자. 이를 위해서 보상 기준을 이용해서 사회후생을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치라보자. 이것은 소득의 한계형 함수의 역수를 가중치로 해서 각 개인의 효용 함수를 합한 것을 사회후생 함수로 사용한다는 말이다.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경우 어떤 사람의 소득이 상당히 증가하면 소득의 한계형은 아주 작아질 것이다. 그러므로 그 역수인 가중치는 커질 것이다. 다시 말해서 부자의 효용이 증가하는 것이 가난한 사람의 효용이 증가하는 것보다 가치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바로 보상 기준은 분배 문제를 고려하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이다. 거꾸로 나타납니다. 그죠? 가난한 사람 효용이 커져야 되는데 부자의 효용이 커져버리면은 그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분배 문제를 고려하지 있지 못하다는 증거이다. 한편 후생 경제학의 제2정리가 암시하듯 소득 분배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과 분리될 수 있다. 그러므로 보상 기준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보상 기준은 자원 배분의 효율성에만 관여하고 소득 분배는 조세와 같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이 그림이 이제 종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상 기준이죠. 보상 기준. CVA, CV 이런 경우 여기서 A하고 화살표 B를 했잖아요. A면 B이다. 이제 점으로 있잖아요. 화살표를 점으로 있잖아요. 여기 화살표를 점으로 해서 거꾸로 점으로 한 거 있잖아요. 점으로 안 한 거고 점으로 한 거. A면 근사적으로 B이다. 이렇게 CVA 플러스 CVB가 0보다 크면 보상 기준에 적합하다 이런 얘기예요. 보상 기준에 적합하면 또 이것도 성립한다 이런 거예요. 왼쪽으로 저기 다 성립한다는 거죠. 반드시 성립한다는 거죠. 이거는. 근데 보상 기준에 적합하다 해서 경상가격으로 평가한 GDP가 증가하느냐? 이건 반드시 증가하더라 이거야. 보상 기준에 적합하면 경상가격으로 평가한 GDP가 증가한다. 화살표가 언제나 화살표잖아요. 이 반대는 꼭 그런 건 아니다. 꼭 그런 건 아니다. 경상가격으로 평가한 GDP가 증가한다 해서 보상 기준에 꼭 적합한 것은 아니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이 해석을. 밑에도 마찬가지. 화살표가 점으로 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이런 거는 A면 근사적으로 B다. 명제 3. 그런 식으로 해서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자, 넘어가죠. 이번에 비용, 공공 부문의 비용 측정. 비용도 유형이 여러 가지 있죠. 실제 비용, 화폐 비용, 직접 비용, 간접 비용, 유형 비용, 무형 비용, 현재 비용, 미래 비용. 자, 비용 측정 시 고려사항. 첫째, 투자가 초래하는 간접 비용을 화폐액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반영해라. 어떻게 해서든지 반영해라 이런 얘기예요. 반영이다. 간접 비용도. 간접 비용. 둘째, 기존의 시설을 활용하는 투자를 시행할 경우에는 그 시설의 매몰 비용은 물적 시설이든 소모법이든 간에 이미 쓰여진 지출금으로 투자 평가에서는 제외한다. 매몰 비용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죠.
우리 경제학에서도 우리가 공부했던 거죠. 미시경제학에서 보면 매몰 비용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게 이 얘기예요. 그 시설의 매몰 비용은 물적 시설이든 소모품이든 간에 이미 쓰여진 지출이므로 투자 평가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셋째, 실물 자원을 투입하는 투자를 할 경우에 그 비용의 평가에는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라. 그래서 투입되는 실물 자원 또는 상품의 진정한 가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완전 경쟁 시장 가격을 적용한다. 완전 경쟁 시장 가격을 적용하면 참 좋죠. 근데 시장은 어떻습니까? 불안정하다. 완전 경쟁 시장 가격 없어.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관련 시장이 완전 경쟁적이지 않으면 조정된 시장 가격 또는 잠재 가격을 적용해라. 그럼 조정된 시장 가격을 어떻게 산출하고 잠재 가격은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고 그것을 산출해낼 것이냐 이걸 봐야 되는 거죠. 이때 가격은 자원 이용의 참된 기회비용과 일치한다. 조정된 시장 가격이나 잠재 가격이 자원 이용의 참된 기회비용과 일치하는 가격들을 만들어내서 그것을 적용해라 해야 됩니다. 비용편을 분석할 때 그 가격을 써라 이런 얘기죠. 자, 완전 경쟁 시장이다. 완전 경쟁 시장 가격이 있으면 너무 좋죠. 그거 쓰면 돼요. 쓰면 완전 경쟁 시장에서 형성된 시장 가격 그 성격상 사회적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한다. 우리가 항상 시장 균형과 사회적 균형을 봤잖아요. 미시경제학에서 형성된 그건 뭐다? 시장 균형. 그 다음에 공공재를 통해서 형성한 시장이 뭐다? 사회적 균형. 그래서 시장 균형과 사회적 균형을 적절히 반영한다 이야 됩니다.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그래서 그 가격을 그대로 쓰는데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완전 경쟁 시장이라면 시장 가격을 이용해서 투자에서 발생한 편입과 비용을 화폐액으로 환산한다. 그래서 쓰면 돼요. 근데 현실의 시장 가격 이에 기초해서 공공사업의 편입과 비용을 평가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것보다 더 좋은 가격은 없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가격은 써도 된다 이거예요. 시장 가격이 이상적인지 여부보다는 다른 대형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더 나은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한다. 시장의 불안전성이 아주 심하지 않는 한 시장 가격을 사용하는 것은 무방하다. 상대적으로 평가한다. 보통 우리가 상대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 그죠? 근데 상대적으로 서로 비교하면 딴 데서는 이제 어떤 그 종교적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데에서는 비교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경제학은 비교하는 학문이야. 어쩔 수 없어. 비교하는 학문이야. 가치 이론이기 때문에 비교해서 가격을 낼 수밖에 없어요. 잠재 가격. 자, 이제 그러면 완전한 시장 가격이 없다. 그럼 잠재 가격을 써도 된다. 그럼 잠재 가격이 뭐냐? 잠재 가격. 시장 가격이 완전 경쟁일 때 형성되는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시장 가격과 동일한 역할을 하는 가상의 가격. 그것이 잠재 가격이다.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시장 가격과 거의 동일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가격. 그것을 잠재 가격이라고 합니다. 잠재 가격. 진정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다. 이 잠재 가격. 그래서 시장의 불안전성이 아주 심각하다. 예를 들어서 자연의 사회적 기회비용을 계산하는데 잠재 가격을 간주하고 편입과 비용을 평가하게 되면 실제로 사회적 기회비용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가격을 산출하기 매우 어렵다. 모형의 설정의 어려움, 모형 설정도 어렵고 현실성 결여의 어려움, 그리고 엄청난 많은 정보의 뒷받침 이런 것들 때문에 잠재 가격 산출도 쉽지 않다. 시간과 비용만 많이 주면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유담으로 제가 이제 전 평가사잖아요. 대법원에서 이제 평가가 의뢰가 와요. 이렇게 판사들이 판결을 하려고 하면 가격에 대해서는 모르잖아요, 이 사람들이. 가격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전문가들한테 이제 이게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둘이 이혼하려는데 뭐 재산 가치가 얼마나 되고 이 사업장의 영업권은 얼마나 되고 주식 가치는 얼마나 이런 걸 평가한다고. 그리고 이제 저번처럼 김광석이가 죽고 나서 김광석 스토리 하우스의 일부가 불타는데 이걸 얼마를 보상해 주면 좋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의뢰가 온다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수수료를 이 정도면 우리가 평가를 하겠습니다. 제안을 받아요, 그 사람들 참사가. 그래서 우리가 수수료 제안을 하면 그 의뢰인들이 오케이 하면 이제 평가가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들이 오케이 안 하면 수수료가 너무 많아서 우리 평가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 평가 안 이루어지는 거. 우리는 이제 잘 모르는 게 있잖아요. 모르는 게. 모르면 평가하기 어렵지. 쉽게. 금방 맨날 하고 있고 하던 거는 뭐 며칠이면 금방 평가가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연구하는데 2달, 자료 수집하는데 2달, 뭐 하는데 고민하는데 1달, 막 이렇게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거든. 다른 일도 못 하고. 그러면은 수수료를 이제 그 기간만큼 청구를 하는 거지. 예를 들어 6개월이 소요될 것 같다. 그럼 다른 일 안 하고 6개월이 소요되면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겠어요. 예를 들어서 내 연봉이 6억이라고, 1억이라고 한다고 가정을 하면 6개월이면 1년에 2분의 1이잖아요. 1년에 2분의 1을 거기에 투입돼서 거기에서 그 일만 하면 얼마예요? 최소한 5천만 원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5천만 원만 받아도 되겠어요? 우리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사무실 운영도 해야 되고 그러면 그보다 훨씬 더 그러면 비용을 많이 청구할 수밖에 없다고. 그럼 그걸 연구해서 답을 내야 되니까. 그럼 누구도 답을 낼 수 없다. 그러면 전문가가 그걸 연구해서 답을 내면 비용을 많이 청구한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 그 비용을 낸다. 그런 평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담을 이제 그래서 잔뜩 쓰는 거지. 근데 쓸 때 그 근거가 있어야 돼. 근거. 정확히 근거가 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들어가는 원가 계산을 정확히 해서 그럼 그게 오케이 하면 근데 평가 이루어지고 뭐 의뢰인이 비용이 많아서 못하겠다. 그럼 평가 못하는 거죠. 못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지. 만약에 잠재 가격을 구해가지고 정확한 가격을 내야 된다. 그럼 그건 못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는 사람이 하는 건 다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이 정확한 잠재 가격을 진정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잠재 가격을 만들어내려면 얼마나 시간과 비용이 많이 걸리겠어요. 그렇잖아요? 많이 걸리겠어요. 할 수는 있지. 근데 그렇게 하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그 가격이 특별히 다른 어떤 다른 나쁜 측면만 없다면 시장의 시장 가격을 원용해서 쓰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이제 대신 그걸 써놓지 보고서에 쓰죠. 이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제약 조건 하에서 이러이러한 가격을 산출했습니다. 그 이제 판사가 채택할 수 있으면 본인이 채택하는 거고. 그래도 더 진정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가격을 받고 싶다. 그럼 어떻게 돼?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게 가는 거지. 그래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다 받아들여요 보통. 원고고 피고고 간에 그 제약 조건 때문에. 그러면 완전한 시장이 아니잖아요. 완전한 시장 같으면 완벽한 게 나올 수 있지만 시장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일정한 제약 조건 하에 평가를 하더라도 받아요. 근데 그 제약 조건을 반드시 써야 됩니다. 그걸 안 쓰면은 잘못하면 감옥 가요. 그걸 안 쓰면 감옥 가요. 쓰면 회계사도 마찬가지고 세무사도 마찬가지고 평가사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제약 조건 하에서 이 가치 분석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과정이 명확히 투명하게 나와요. 그리고 어떠한 제약 조건이 그래야 그 보고서를 본 사람들이 아 이건 제약 조건이 이래서 뭐가 이렇게 돼 이렇게 돼 그걸 읽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쓰지 않고 그냥 자기 가격만 왔다 그건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잘 모른다 그럼 모른다고 쓰고 모른 제한 전제하에 아는 거 이렇게 해서 가격한다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잘 출발부터 잘 모르겠다 그럼 난 포기한다 그럼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면은 창조도 없잖아요. 그러면 창조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뭘 하든 간에 자신감을 가지고 어차피 세상은 불안전하고 일정한 제약이 붙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그것을 뛰어넘어가더라 이런 거지. 잠재 가격 그걸 뛰어넘는 가격 중에 잠재 가격 잠재 가격도 또 안 맞다. 그럼 뭐다? 조정된 시장 가격도 만들어 써라. 조정된 시장 가격. 자, 조정된 시장 가격. 구체적으로 잠재 가격도 정확히 계산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야. 그럼 현실의 시장 가격도 바람직하지 않고 잠재 가격도 정확히 계산할 수도 없고 그러면 그 다음 대안을 선정하라. 다음 대안. 조정된 시장 가격. 조정된 시장 가격 만들자. 자, 현실의 시장 가격. 잠재 가격의 완전 시장 가격에 가깝게 조정해서 투자의 비용과 편익을 화폐 가치로 환산하라. 이거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조정된 시장 가격을 이용해서 공공사업에서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을 화폐역으로 환산한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예를 들어서 독점의 경우, 조세가 존재한 경우,
실업 전형으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독점. 자, 독점 기업이 자 뭐냐면 공공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공공사업을 하려면 원재료가 필요하잖아요. 공공사업을 하면 당연히 뭐예요? 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필요하죠. 근데 이 재료비에 원재료가 어디서 갖고 오냐? 독점 기업에서 생산한 이 생산 상품량이 원재료로 가져올 수밖에 없을 이런 경우요. 독점 기업에서 생산한 상품을 이 공공사업의 원재료로 갖다 쓸 경우에 어떤 가격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독점 기업은 뭐야? 독점은 어떻게 되죠?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게 MR, AR, MC, MR 이퀄 MC잖아요. MR 이퀄 MC니까 MR 이퀄 MC에서 수요 곡선에 의한 이 가격이잖아요. 이 가격. 이게 독점 가격이잖아요. 독점 가격은 시장 가격보다 훨씬 높아. 이게 시장 가격이지. 그러면 이 돈 안 주면 뭐 상품 못 샀으니까. 근데 완전 경쟁 시장 가격보다는 이 독점 가격이 훨씬 높단 말이야. 예? 독점 가격도 시장 가격인데 완전 경쟁 시장 가격에 비해서는 완전 경쟁이 뭐야? P는 이꼬로 MC잖아요. 근데 독점 가격은 뭐야? P는 이꼬로 MC보다 큰 이 상태란 말이야. 이 상태라. 그러면은 자 독점 가격이 독점 가격이 P는 이꼬로 MC 완전 경쟁 시장 가격보다 훨씬 높이 형성돼. 그러면 시장 독점 가격 P를 쓸 것이냐, 한계 비용 MC를 쓸 것이냐, 이 P를 쓸 것이냐, MC를 쓸 것이냐 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어떤 가격을 공공사업의 원재료, 공공사업의 원가 계산할 때 이 독점 가격을 쓸 것이냐, 한계 비용을 쓸 것이냐 이 문제가 생긴다. 이 문제의 판단 기준 그걸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자, 독점 기업이 생산한 제품이 공공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중간 투입 비용으로 사용했다 이렇게 돼요. 일대 P는 이꼴 MC잖아요. 독점 기업에서. 그럼 이 가격을 독점 가격을 쓸 것이냐 한계 비용을 쓸 것이냐 이 문제. 어떤 경우에 독점 가격을 쓰고 어떤 경우에 한계 비용을 써야 되냐 이 판단 기준이죠. 독점자가 생산한 제품을 구입할 때 그 결과 시장에 어떤 변화가 오느냐. 자, 이 독점 기업이 생산한 상품이 이 공공사업으로 갖다 쓸 때 이 원재료가 이 상품 여기서는 상품이고 여기서는 재료죠. 그죠? 이쪽에서는 원재료지만 여기는 상품이잖아요. 이 원재료가 이 민간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걸 보고 P를 쓸 것이냐 MC를 쓸 것이냐 판단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먼저 한계 비용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경우 MC를 어떤 경우에 한계 비용을 써라 이런 얘기요. 독점 기업의 상품 생산량이 공공사업에서 사용한 원재료 바로 그 양만큼만 증가했다. 이런 경우에 그 상품의 사회적 기회비용은 추가적 생산을 위해 소요된 자원비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한계 비용을 써라. 그리고 어떨 때라면 독점 가격을 쓰냐. 여기 독점 가격.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경우 독점 기업의 상품 생산량이 공공사업에서 사용한 원재료 구입 이전에 예전 수준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소비자에게 갈 상품이 공공사업에 쓰인 것으로 간주해서 가격이 사회적 기능을 적절하게 반영한다. 이때는 독점 가격을 써라. 이때는 독점 가격을 써. 예전 수준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독점 가격을 쓰고 원재료의 바로 그 양만큼만 증가한다면 한계 비용을 쓰고 이렇게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독점 가격과 한계 비용 그 사이잖아요. 그 사이의 가격을 쓰는 거죠. 그 사이의 가격을 산출해서 쓰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써라. 이런 얘기. 자, 이 원리가 독점 기업에서 이렇게 쓰는 원리가 어디에도 그대로 적용되냐? 조세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물품세가 부과된 상품이 공공사업. 이번에는 이제 물품세가 부과된다. 물품세.
이것도 고쳐야 되겠다. 이 조세를 얘기하면서 독점이 그대로 앞에 도표가 그림이 그대로 왔잖아요. 이거 없애야겠네. 물품세가 부과된 상품이 공공사업에 투입된 경우, 공공사업에 여기를 물품세가 독점 기입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물품세가 부과된 상품으로 바꿔야 되겠네. 예. 생산자 가격과 소비자 가격. 자, 그럼 트럭을 현대건설에서 생산한 트럭을 갖다가 써야 되는데 트럭이 지금 원가가 얼마야? 생산자 가격은 2,500만 원인데 거기에 부가가치세가 붙어가지고 3,000만 원이야. 그러면 2,500만 원을 여기다 원가로 써야 될 건지 3,000만 원 부가가치세까지 붙인 3,000만 원 원가로 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어떤 것을 어떤 가격에 쓸 것이냐. 3,000만 원은 소비자 가격이고 2,500만 원은 생산자 가격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생산자 가격을 쓸 것이냐 소비자 가격이 그 문제야. 생산자 가격으로 평가한다. 네, 생산자 가격으로 2,500만 원으로 투입된 양만큼 생산량이 증가한 경우는 생산자 가격으로 평가해라. 앞에 원리하고 비슷합니다. 그다음에 소비자 가격으로 평가한다. 이거 3,000만 원으로 생산량이 전혀 변하지 않고 예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결과가 나타난다면 소비자에게 갈 것이 공공사업에 투입된 세금으로 소비자 가격이 더 적절하게 가치를 발휘한다. 이때는 소비자 가격을 써라. 3,000만 원 써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 기초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기초 원리를. 경제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니까 넘어가죠. 이렇게 넘어가고 실업의 존재. 실업이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공공사업에 대한 평가는 보통 완전 고용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경제 내부에 비자발적 실업이 존재하고 있을 때 이에 대해서도 적절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비자발적. 공공사업에서 비자발적 실업이 있는 근로자를 고용할 때 여타 부문의 생산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들에게 지불되는 임금이 그들을 고용하는 것과 관련된 기회비용을 의미하지 않는다. 공공사업에서 비자발적 실업을 고용하는 데는 진정한 기회비용이란 그들이 포기해야 되는 여가의 가치일 것이며 일반적으로 그것은 상당히 작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진정으로 비자발적 실업 상태에 있는 노동력을 고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심각한 불황으로 인해서 비자발적 실업이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경우가 아닌 한 실제로 지급된 임금이 기회비용을 의미하지는 않으나 기회비용의 좋은 근사치가 된다고 봐서 실제로 지급된 비용을 그냥 갖다 쓸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이번에는 특수한 상황에서 편입과 비용의 측정. 자, 이 경우에 자, 이게 이제 수요곡선이잖아요. 이게 수요곡선이고 이게 공급곡선이야. 그러면 시장에서 이 가격이 형성됐잖아요. 그게 비재력 가격이죠. 비재력 가격이야. 그런데 공공투자론에서 새로운 균형이 생겼다. 자, S가 S-로 가서 균형이 여기가 생겼다. 그러면은 당초의 가격을 쓸 것이냐 아니면은 공공사업 이후의 가격을 쓸 것이냐 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어떤 가격으로 평가를 할 것이냐 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당초 가격을 쓰면은 적을 거고 이후 가격을 쓰면은 과대하게 평가될 거다. 이런 경우에 자, 이런 경우에 이 네모의 2분의 1이잖아요. 이렇게 이건 뭐죠? 이걸 썼다. 그럼 뭐요? 가중평균에서 썼다 이런 거죠. 이 면적의 2분의 1만큼 가중평균에서 썼다. 이게 뭐냐? 종전 가격과 공공사업 변화 이후의 가격을 가중평균에서 썼다. 이전과 이후니까 두 개니까 2분의 1로 썼다.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시장가격 평가. 지금 지금까지 우리는 이 가격을 평가할 때 가격이 형성된다는 것만 이해를 했지. 그럼 어떤 가격을 쓸 것이냐 이거에 대한 고민을 안 했잖아요. 고민해보자. P재료의 가격을 쓸 것이냐, P1의 가격을 쓸 것이냐. 이런 경우에는 P재료의 가격과 P1의 가격을 가중평균에서 쓰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이다. 이런 얘기죠. 자,
자, 시장 가격이 변하는 경우, 뭐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한 개 비용 이거는 이제 일정하다는 거잖아요. 수평이니까 밑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이 P0의 가격을 쓸 것이냐, P1의 가격을 쓸 것이냐 이 문제죠. 소비자 잉여 증가분 가중평을 쓴다. 자,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결과의 평가. 자, 이 무형의 편입 또는 비용. 저번에 김광석 스토리하우스의 유품이 불에 타가지고 없어져 버렸다. 이건 시장에서 거래되겠어요? 전혀 거래되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가치가 있다. 왜 가치가 있냐?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지금도 찾아간다 이런 얘기야. 그 향수에 젖어가지고. 그러면 그게 뭐죠? 수익이 발생해요. 그리고 또 그게 보존의 가치가 있다. 이럴 때 그런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시간의 가치 평가. 시간의 가치 어떻게 시간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시간의 가치. 그다음에 생명의 가치. 생명의 가치를 어느 정도 평가할 것이냐. 생명의 가치. 평가하는 방법. 그다음에 그 밖의 무형의 가치 평가. 여기 이제 비용 효율성 분석. 아까 비용 효율성 분석이 뭐였죠? 지금까지 우리는 비용 편입 분석을 보고 있는 거죠. 편입도 평가를 하고 비용도 평가를 하고 그 순편익, 비용 편익에서 비용을 뺀 그 순편익의 현재 가치로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뭐라 했죠? 비용 편입 분석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비용 효율성 분석. 편익은 평가하지 않고 편익이 일정하게 주어진다면 비용이 얼마큼 적게 들어갈 것이냐 이렇게 평가하는 것보다 비용 효율성 분석이다. 비용 편입 분석이 어려운 경우 우회적 방법을 이용하는 방안이다. 공공사업의 목표를 주어진 것으로 간주하고 공공사업의 목표를 주어진 것으로 간주하고 아까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이런 것들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여러 대안 중에서 가장 적은 비용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는 것. 그렇잖아요? 효율성. 편익은 일정한데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 그 효율적이잖아요. 이걸 비용 효율성 분석이라고 합니다. 교통사고 사망률을 감소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를 실현하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인지 찾아내는 것. 이 방법은 국방과 관련된 사업 평가에 적절히 사용된다. 투자 사업에서 발생하는 편입과 비용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조심해야 돼요. 이런 거. 자, 고속도로 직접적 편익, 여행 시간의 단축이죠. 부차적 편익, 여행객이 증가하면서 지역 소득이 증가한다. 이런 게 있죠. 그다음 우리 동네에 전철이 들어왔어. 전철이. 교통이 얼마나 편리하겠어. 출퇴근하기 편리하겠어. 근데 어떻게 돼? 집값이 잔뜩 올랐어. 나는 집주인이 아니라 세입자야. 갈 데가 없어. 이사 가려면. 이런 현상이 발생하잖아요. 응? 이런 현상. 이거는 긍정적인 측면이죠. 그럼 부정적인 측면도 발생하는 거죠.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측에서 고용 창출 효과를 강조해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으려는 것. 심각한 경기 침체로 대규모의 비자발적 시설업이 존재하는 경우 이들이 받는 임금은 공공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일 뿐이며 공공사업에서 창출되는 편익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공공사업에서 나오는 편익을 이중계산하는 거예요. 새만금 간척사업의 경제성을 평가할 때 이로 인해서 농작물의 생산의 증가를 편익으로 계산했다. 이렇게 실제 그런 일이 있었나 봐요. 자, 가격은 뭐라겠죠? 가격은 0구이 완화되면 R분의 A야. A는 B-C다. 순편익이니까. 이잖아요. 자, 이렇게. 그러면, 자, 새만금 간척사업. 땅이야, 땅. 간척사업. 이 땅이 땅값이야. 땅값을 계산하는데, 땅값을 계산하는데, 이렇게 계산하면 돼. 수익환원법으로. 이렇게 계산하면 돼. 그러면, 모든 비용을 빼고, 모든 편익에서 모든 비용을 빼고, 그 순편익을 현재 가치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새만금 간척사업 그 토지의 땅값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다가 뭘 했냐면, 그 새만금 간척사업이 농작물을 심해서 농작물 수확이 매년 이루어지고 있거든. 그러니 그것이 이 간척사업에 이렇게 계산한 땅값이 예를 들어서 1조다. 농작물 수확으로 나온 그 수확의 그 가치가
뭐 예를 들어서 한 1,000억이다. 1,000억이다. 그러면 이게 얼마죠? 1조 1,000억.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된다. 이 1,000억은 그 땅에서 발생하는 농작물의 그 수확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평가해서 이렇게 계산한 이 가격이 더했다. 더했다. 아마 그렇게 계산해 누가 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간척사업의 경제성을 평가할 때 이로 인한 농작물 생산의 증가를 편익으로 계산한 후 세례 조성된 농업용 토지 가격을 또 다른 편익으로 계산했다. 이렇게 계산하고 이제 계산을 더했다. 그러면 이제 가격이 부풀려지잖아요. 새만금 간척사업의 경제성 효과가 1조밖에 안 되는데 1조 1,000억으로 부풀려진다.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중으로 계산하지 말라. 이중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이중으로 계산한 거는 그 원리를 좀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죠. 분배적 측면.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보세요. 여기 보시면 하이 그룹 순편익이 200이야. 그 다음에 바로 그 위에 차하이 그룹 100이야. 그 다음에 차상위 그룹 마이너스 100이야. 상위 그룹 마이너스 300이야. 그럼 마이너스 100이네. 합치면. 기각. 이 사업은 기각이야. 이 사업은 기각이야. 이 사업은 기각이야. 기각. 왜? 순편익이 마이너스 100이니까. 이 상위 그룹은 이거 안 하는 게 좋아. 마이너스 300이니까. 근데 이 하위 그룹에는 반드시 필요해. 그렇잖아요. 반드시 필요해. 근데 이렇게 계산하면은 이 사업을 못 하는 거야. 지금 목포에서 배 타고 우리 고향인 전라남도 신안군 도천면 우이도를 들어가야 되는데 손님이 나 혼자 같이 배 타고 와. 그럼 거기는 기관장도 있고 선장도 있고 배 선원도 있고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들어가. 근데 나 혼자 배 타고 가거든. 그래도 배가 운영해요. 뭐 때문에? 공공재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배가 운영이 안 되는 거지. 그잖아요. 배가 운영이 안 되는 거지. 자, 성남 CFS 터미널이 지금 폐지됐어요. CFS 터미널 왜 폐지된지 아세요? 터미널이 야탑에 터미널이 있는데 잘 운영하다가 터미널 고객이 줄어드니까 버스 수요가 줄어들고 그러니까 수익이 떨어지고 그럼 버스 사업자가 1년에 6억 적자를 본대요. 6억 적자를 본대. 그 버스 터미널 운영하면서 이렇게 버스 사업자가 성남시에 우리 6억 적자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적자 보면서 개인 사업을 누가 하겠습니까? 아무도 할 사람 없어. 여러분 같으면 하겠습니까? 아까 시장은 뭐예요? 이윤국대환. 기업은 이윤국대환인데. 네, 성남시에서 우리 못 해주겠다. 그래? 그래갖고 터미널 버스 사업자가 터미널 그래? 우리 그러면 못한다. 우리 적자가 오면 어떻게 하느냐. 임금도 못 주는데. 문 닫아본 거야. 문 닫아버리니까 야탑 터미널에 있으니까 성남시 공무원들이 나와서 이거 하고 있어. 여기 문 닫아버리니까 버스들 여기서 표 끊고 이렇게 하고 버스 터미널도 없어서 뺑뺑 돌면서 이거 하고 있어. 어떻게 해야 돼? 이 적자 보존해 줘야지. 터미널은 공공재잖아요. 버스는 공공재고. 그래서 지금 버스 터미널이 폐지되니까 엄청 많아요. 시골에. 근데 그 터미널 폐지해버리면 서민들은 이동권이 보장이 안 돼. 그렇잖아요. 터미널 나 같은 사람 좋은 차 타고 다닐 수 있지. 돈 버니까. 여러분들은 부모 잘 만나면 차 타고 다닐 거고. 안 그러면 대중교통 이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청소년들, 노약자들은 뭐 타고 다니라고? 당연히 대중교통을 우선을 해야지. 그래서 대중교통 우선한 정책이 굉장히 중요해요. 대중교통법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대중교통법이 있어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은 대중교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라고 대중교통을 다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골에 막 다 이제 이 버스 사업자를 개인이 하게끔 만들어놨어. 공공재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사업을 해서 수익을 창출하게 만들어놨어. 근데 수익 창출하면 다 폐쇄시키는 거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당연한 거지. 이거는 기본적이고 당연한 거지. 경제 이론은 보면. 근데 공공재를 폐지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지난달에 국토부에서 국토교통부잖아요. 국토부에 담당하잖아요. 이런 경우에 뭐 해라? 지방자치단체의 세금으로 적자를 보전해 주라 한 거예요. 당연히 보존해야지.
그렇게 해서 버스가 운영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 버스 타고 다니지. 안 그렇습니까? 당연히 그냥. 그래야 나도 목포에서 배 타고 우리 시골 갈 때 나 혼자 있을 때가 운영하더라고. 처음에는 어렸을 때 야, 이 적자 보는데 어떻게 할까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게 뭐다? 공공지야, 공공지.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세금이 많이 나오면 이 지역 여기다 갖다가 투입에 쓰는 거예요. 그것이 정부가 할 역할이고 그것이 정부의 세금의 쓰임새잖아요. 자, 이 사업은 지금 서민들은 엄청 필요해. 부자들은 필요가 없어. 그러면 이렇게 평가하면 이 사업 못하는 거지. 그죠? 아까처럼 버스도 마찬가지고 배도 마찬가지고 여객선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가중치를 주는 거야. 평가를 할 때 가중치. 자, 이 사람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러면 그 사람을 일러주면 자, 차하이 그룹 그래 여기는 0.9 부자들은 0.4 이거 아니어도 밥 먹고 살잖아요. 0.4 상대적인 가중치입니다. 상대적인 가중치. 그렇게 계산하니까 여기는 200 여기는 90 여기는 마이너스 70 120 100 채택.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할 때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가중치 이렇게 해서 이 사회적 가치를 가중치를 반영 안 했을 때 기각할 수 있는 것도 이렇게 채택할 수 있다. 이 가중치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게 물론 이제 굉장히 중요하지.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중요하죠. 이 가중치를.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 가중치를 왜 그렇게 가중치를 계산해서 여기한테 특혜를 주냐. 당연히 이건 특혜가 아니라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하느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우리의 생존, 생명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들이다. 자, 여보, 이 시장에서 여기는 가게고 여기는 기업이잖아요. 자, 나의 생산 요소인 토지와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서 이 분배가 된 게 이걸 기능적 분배야. 이게 1차 분배라고 그래. 1차 분배. 소득의 1차 분배. 시장에서 이렇게 받아가잖아요. 그 다음에 소득의 2차 분배는 뭐야? 2차 분배는 이거는 재분배라. 소득의 재분배라고 그래. 이 2차 분배는 누가 해? 이 사람들이 할 수가 없어. 2차 분배는 누가 하는 거예요? 정부가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자,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들 사지가 멀쩡해가지고 여기에 참여해서 월급 받아서 생활하면 돼. 근데 우리 딸은 33년 동안 보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33년 만에 죽었어. 그 사람은 누가 먹여줘야 돼? 정부가 먹여야지. 그 역할은 정부가 해야 돼. 그럼 우리 딸만 그랬습니까? 이 세상에 장애달 한 20% 될까? 20% 될 거야. 그럼 그런 사람들은 1차 분배에 참여할 수 없잖아요. 일도 못해. 노동시장에 참여도 못해. 그럼 굶어 죽어야 되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하늘에서 부여받은 천부 인권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대요. 그 평등권을 가지고 있대요. 조금 많이 나가는데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게 통한다. 이게 뭐죠? 이게 복지국가다. 현대국가는 모든 나라가 다 복지국가예요. 공산국가도 복지국가예요. 복지국가. 사회주의 국가도 복지국가. 문제 공산국가는 거의 없어졌잖아요. 사회주의 국가는 더 철저한 복지국가지. 민주주의 국가도 복지국가고. 근데 복지국가를 부르짖으면서 사회적 평등을 부르짖으면서 왜 망하는 줄 아세요? 개인의 착복을 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공산주의도 얼마나 좋아요 이론적으로는. 근데 왜 망한 줄 아세요? 그 공산주의를 이용해서 소수의 그룹들이 황제 같은 사람을 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야. 사회주의도 마찬가지야. 얼마나 좋아요. 제가 얘기하는 거 다 사회주의 관점이잖아요. 근데 사회주의가 또 망하는 게 뭐예요? 그걸 이용해서 자기 개인의 사익을 착복을 했어요. 그 제도가 운영이 안 돼버려요. 민주주의의 바탕 위에서 우리는 사회주의적인 측면을 자꾸 가미해 가는 거잖아요. 이게 공익이지. 그게 공익이야. 정부의 역할이다. 그래서 이게 합리성을 가지고 있어요. 합리적 타당성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세금을 착복한다든지 공익을 사익으로 착복해 간다든지
나는 그런 한 사형시켜야 된다. 중국 같으면 사형이에요. 철저히 사형이야.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근데 그거를 왜 못하냐? 정보가 제한되죠. 정보가 공개되어 있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정보가 완전하다면 공익을 사익으로 돌릴 수가 없지. 왜? 우리 국민은 얼마나 현명해요. 근데 문제는 뭐죠? 정보가 불안하다. 그걸 알지를 못해. 시민들이 알지를 못해. 공익을 사익으로 바꾸는지 그 자체를 알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에 바쁘니까 어때? 아무도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발생한다? 그래서 부조리가 발생하는 거예요. 부조리가. 공공 관료들의 부조리가 그래서 정치인과 관료들의 부조리가 그래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것을 끝까지 취해간 사익을 공익이라고 이제 대변하는 거지. 그걸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자, 시간이 몇 시죠? 20분. 20분? 40분까지 그죠? 말을 너무 자꾸 많이 하다 보니까 오늘 또 이거 다 끝내봅시다. 사회적 할인율. 아까 봤듯이 이렇다. P는 이꼴 R분의 A예요. R분의 A. A는 B-C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뭐죠? 일반 사기업에서는 그냥 할인율이야. 할인율. 무슨 할인율? 시장 할인율이라고 해요. 시장. 우리는 항상 시장을 보고 사배를 봐야 봐요. 시장에서 있는 시장 균형, 뭐 사적 균형, 그 다음에 사회에서는 사회적 균형, 사회적 균형, 여기도 사회적 할인. 근데 공공사회 타당성 분석 뭐로 한다? 사회적 할인율로 합니다. 사회적. 아까 사회적 할인율 산정하는 원리를 아까서 했잖아요. 민간 부분의 자금이 공공투자 부분에서 왔느냐, 소비된 부분에서 왔느냐. 그걸 해서 가중평균에서 사회적 할인을 만들었잖아요. 그때 이 적용하는 이걸 뭐다? 사회적 할인이다. 사회적 할인. 그래서 여기 R 이걸 뭐다? 사회적 할인율을 쓴다. 이 R 값이 개인 기업이 경제성 분석할 때는 시장 할인율을 쓰지만 공공 부분에서 경제성 분석할 때 뭐를 쓴다? 사회적 할인율을 쓴다. 사회적 할인. 기획입니다. 불완전한 자본시장에서 사회적 할인율.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 간의 한계 대체율과 한계 변환율이 같아집니다. 자, 나오잖아요. 이게 많이 나오잖아요. 한계 대체율, MRS, 한계 변환율.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여기 X제곱, Y제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한계 변환율. 이 무차별 곡선을 통해서 나온 이거는 뭐다? 한계 대체율. 한계 대체율은 MRS. 한계 변환율은 MRT. 이 근저가 되는 것이 뭐죠? MRTS지. 한계 기술 대체율. 이 바닥에 한계 기술 대체를 통해서 한계 변환율이 나왔었죠. 이거 첫 시간에 우리가 설명했었죠. 원리를 알죠. 원리를. 자본시장에서 형성되는 시장 할인율이 이거는 시장이잖아요. 사적 할인율. 시장 할인율이 현재와 미래 소비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 그러면 공공투자의 할인율을 적합할 수 있다. 사회적 할인율과 일치한다. 완전한 자본시장. 그 다음에 시장 할인율과 사회적 할인율이 괴리가 돼 있다. 이 괴리돼 있다. 직면하는 위험부담의 정도가 상이하고 투자 수익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부과에 영향을 시장 할인율이 사회적 할인율보다 큰 것이 보통이다. 일반적으로는 사회적 할인율이 시장 할인율보다 더 적다. 그러면 사회적 할인율이 시장 할인율보다 더 적다는 건 뭐죠? 이것이 더 적다는 건 뭐야? 이 가격이 더 높아진다는 겁니다. 더 높아진다는 거죠. 자, 시장 할인율의 수준을 조정하는 방법, 공공투자와 민간투자에 적용하는 할인율을 다지하는 방법, 요거에 대해서 이제 잠깐 봅시다. 그래서 자, 시장 할인율 수준을 조정하는 방법. 민간 부분에 적용하는 시장 할인율 조정, 바람직한 사회적 할인율의 접근, 근접. 민간 부분도 공공 부분도 똑같은 할인율을 사용해서 투자기의 견제성을 판정한다. 시장 할인율 수준을 조정하는 방법. 한계점.
그다음에 공공투자와 민간투자에 적용할 할인율을 달리하는 방법. 뒤에 또 나오겠죠. 민간 부분에 준한 사회적 할인율 산정. 민간 투자의 민간 투자 수익을 희생해서 공공사업에 투입되는 민간 투자 세전 수익. 자, 이거는 이제 민간 투자 세전 수익. 민간 부분에 투자할 돈을 희생해서 어디로 가져왔어? 공공사업으로 가져왔다. 그때 할인율은 뭘 쓴다? 민간 투자의 세전 수익률을 써도 된다. 이런 경우는 민간 부분에 투자 사업에 들어갈 돈 그것을 희생해서 공공사업으로 갖고 왔어. 그런 경우는 저 민간 투자의 세전 수익률을 갖다 그대로 써도 된다. 여기서 그 얘기예요. 민간 투자의 세전 수익률. 자, 세전 수익 어떻게 보자. 이렇게 민간 부분의 투자 계획에 100억 원, 세전 수익률 15%, 세전 수익이 그럼 15억이죠. 민간 부분의 투자에 쓰일 돈이 100억이다. 공공사업에 100억을 그대로 갖다 썼다. 그러면 15억의 투자 수익을 희생했잖아요. 그럼 0.15지 뭐. 세전 수익률 0.1. 이거를 이 민간 투자의 세전 수익률 15% 이거를 공공 투자에 그대로 갖다 써도 된다. 이런 경우는 민간 부분에 투자의 세전 수익률이 사회적 수익률로 선택되어야 한다. 논리적 기초. 어떤 자금이 민간 부분의 투자 계획에 사용되든 공공 부분의 투자 수행에 사용되든 간에 똑같은 수익을 달성했다. 민간 부분 투자에 쓰일 자금이 공공사업에 투입된 경우 한해서 이 투자잖아요. 이거 투자 소비가 아니에요. 소비가 아니야. 돈이 투자에 쓰일 돈이냐 소비에 쓰일 돈이냐에 따라서 구분해서 적용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민간 부분에 소비에 쓰일 돈, 소비에 쓰일 돈이 공공 부분에 끌어왔다 이런 얘기지. 소비에 쓰일 돈. 이런 경우는 민간 소비에 세후 수익률을 써라. 소비, 민간 부분의 소비에 쓸 돈을 공공사업에 투입됐다 하면 이때 할인율은 뭐다? 민간 소비의 세후 수익률을 써라. 민간 투자의 세후 수익. 민간 부분의 소비에 쓰일 자금이 공공투자에 투입된 경우 그 자금의 기회비용은 민간 투자의 세후 수익률 또는 소비자 이자율이 이것이 적정한 할인율이다. 이해되시죠? 밑에 이제 여기까지. 그 다음에 민간 부분의 지원 사회적 할인율에서 세전과 세후 가중평은 자, 자금이 투자에서도 오고 소비에서도 왔다. 민간 부분에. 그러면은 세전 수익률과 세후 수익률을 가중평균에서 쓸 수 있다. 가중평균. 가중평균에서 쓸 수 있어요. 이렇게. 가중평균을 쓴다. 이런 얘기죠. 가중평균 했잖아요. 보면 세전 수익률 15%를 25%만큼 75%만큼은 세후 수익률 10%를 쓰고 가중평균하게 되나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얼마다? 11.25%다. 자, 여기 보면 투자의 잠재적 가격이라고 하는데 투자된 돈 이론에 의해서 미래에 발생한 수익의 흐름을 현재 가치로 평가한 것이다. 투자의 잠재적 가격은 이론의 투자가 가져올 수 있는 미래 소비 가능성이다. 민간 투자를 소비 단위로 환산한 것. 자, 투자잖아요. 투자를 소비로 환산했다. 소비로 환산하는 경계. 자, A가 환산했을 때 뭐라고 써 있죠? 이거는 알파 값 곱하기 투자 자금. 투자 자금은 이 투자 자금을 소비로 환산할 때 이 투자 자금에서 알파 값 쓰는데 여기는 얼마나 없어요? 이 알파 값이 2인 경우 만약에 이 투자 자금이 25억이다. 민간 투자가 25억인데 자, 소비로 환산한다면 이 25억에다가 2를 곱하면 50억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맞히는 거죠. 투자 기준으로 맞추는 거죠. 아니, 소비 기준으로 맞추는 거죠. 소비 기준. 투자를 소비 기준으로 맞춰서 이렇게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앞에서 할인율
사회적 할인율. 사회적 할인율 쓴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사회적 할인율 산정. 현실적으로 사회적 할인율 측정이 곤란하다. 당연하죠. 사회적 할인율이 시장 할인율보다 낮아야 된다. 그럼 사회적 할인율이 시장 할인율보다 낮아야 되느냐 높아야 되느냐 그 의견이 있단 말이에요. 예? 사회적 할인율이 여기서 P는 이꼴 R분의 A라고 그랬잖아요. RW분의 A죠. 이 할인율이 자, RW가 커야 되느냐 RW가 적어야 되느냐 자 이거잖아요. 이거죠. 자, 사회적 할인율이 시장 할인율보다 낮아야 된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경우라고 그랬죠. 자, 왜 낮아야 되느냐? 첫째, 민간 투자의 채택은 주로 자신의 세대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여 결정하지만 공공 투자는 미래 세대에 미치는 영향까지 반영하기 때문에 더 낮아야 된다. 사회적 할인율이 낮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낮으면 이게 높아지잖아요. 높아지는 이런 경우에는 예탁 이런 거. 그다음 둘째, 공공 투자의 확대는 미래 세대의 소득 기반을 강화시킴으로써 그죠? 고속도로 만들어 놓으면 우리만 쓰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식들도 우리 손주까지 다 쓴다 이런 얘기야. 셋째, 공공 투자는 민간 투자에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광범위한 긍정적 외부 효과를 발휘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할인율이 시장 할인율보다 더 낮게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이야. 그에 비해서 반대 의견이 있죠. 사회적 할인율이 시장 할인율보다 더 높아야 된다. 이유는 사회적 공공투자는 생산성이 낮다. 이런 거지. 공공투자는 민간 부분과 공공 부분의 생산성을 비교해서 공공 부분이 민간 부분보다 생산성이 낮아서 더 비효율적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할인율이 시장 할인율보다 더 높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공공투자의 확대보다는 민간 투자의 증대가 더 바람직하기 때문에 민간 투자의 촉진을 위해서 시장 할인율은 사회적 할인보다 낮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두 가지 반대 측면의 주장을 살펴봤습니다. 분석의 모형, 기본 모형이 이것이죠. 모형. 자, 우리가 이것을 아까 뭐라고 그랬죠? 연구하는 하면 P는 6거로 R분의 A가 되는 거지. 이 모형이 이 모형이잖아요. 기본 모형. 민간 투자의 경제성 분석하는 모형을 그대로 갖다 쓴다. 이런 거지. 그러나 적용되는 데이터는 전혀 다르다. 비용 편익 분석의 한계, 불확실성과 위험의 존재, 비용 편익 분석의 비용과 편익의 복잡한 성질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고 적절한 할인율 선지에 곤란하다. 실무적으로 하기는 쉽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소득의 재분배의 강화, 정확한 잠재적 가격 추정 관계의 결여, 다른 부문과의 관계 미반영, 위험과 불확실성의 반영. 자, 그러면 아까 여기까지 보죠. 보면 아까는 저희 A 값이 자 1-알파 플러스 알파 곱하기 R분의 1 이거 했잖아요. R분의 로 이거 했잖아요. 그러면 위험과 불확실성을 반영한다. 위험과 불확실성. 그러면 자 사회적 할인율, R이 사회적 할인율, K가 위험 부담 비용, 민간 투자의 수익률, 로가 그러면 민간 투자의 수익률에다가 여기다가 위험을 반영한다. 이걸 또 위험을 반영하는 거죠. 위험. 이건 좀 어디다 반영했습니까? 분자에다 반영했죠. 분모에다 반영할 수도 있어요. 분모에다 반영. 분자에다 반영했잖아요. 그 다음에 위험 비용 부담의 직접 추정 및 반영. 공공 투자에 수반되는 위험 비용을 직접 추정. 공공 투자의 순 기대가치로부터 위험 비용 부담의 공제. 분모에다 반영할 수도 있다. 할인율 인상을 통한 고려. 별거 아니니까 넘어가고. 확실 대등액을 적용한 조정. 확실 대등액. 한번 읽어보세요. 그다음 민감도 분석.
민감도 분석은 이렇게도 분석해보고 데이터를 이것도 넣어보고 저것도 넣어보고 그 영향이 어떤지 판단해보는 거죠.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 등이 투자에 미치는 예상치 못한 영향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해보라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예비비. 자, 공공사업을 투자할 때 예비비를 마련해놓는 거죠. 예비비를. 한 5% 또는 10%. 근데 공공사업을 할 때 시간이 지나면 자, 오늘 이 시점에 타당성 분석한 것하고 3년 뒤에 분석한 것하고 5년 뒤에 분석한 것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안 끝나? 자, 투자로부터 혜택을 소비자로 가정된 분배적 가중치. 아까 우리 계산해 봤죠? 가중치 넣어서 가중치. 과거 공공투자 결정에 이용된 분배 가중치. 분배 가중치를 통해서 저소득층에 공공재를 생산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정책 결정자가 추구하는 분배 가중치, 이거 반영. 주로 정책 결정자. 요즘 어떻게 나오죠? 정치적 결정으로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치인들이 자기 공약을 내걸고 선거에 나가서 당선이 되면 그걸 실행하는 공공재를 실행하는 거잖아요.